이씨, 뭐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네. 자, 위전마님 감사드리고요. 네. 망할 부인? 망할 부인은 누구야? 망치 부인 짝퉁이니? 꺼져주실래요? 예. 가만 있어보자. 어서와요, 어서와요. 예. 반가워요. 머리 묶는 게 더 나은가? 팬 서비스 차원에서 묶었어. 예, 천안 댕기동자님 감사하고요. 예, 난 먹고 싶지님 감사합니다. 꼭 머리를 안 감았기 때문은 아니야. 리오세이어가 불렀어요. When I Need You. 예, 김밍밍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왠지 분위기 있게 시작해볼까요? 네. 망치세상님 감사합니다. 머리에 기름 아니야, 어떻게 바른 클레이즈야. 예, 베이비 핑크님 감사하고요. 예. 망치병에 걸려서 창년이는 꺼져줘. 예. 네. 문근영 닮았어요? 이해해? 근데 속으로만 얘기해. 채팅창에 쓰지마. 잘못하면 신상 털리는 수가 있어.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뭐 또 울고 그래? 제 눈에 문근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소녀준마님 감사합니다. 문군영. 소녀준마님 감사하고요. 꽃피니 국화차님 감사합니다. 손님 감사하고요. 커피를 왜? 박근영? 야! 너 어제는 김태환이라 했던 놈이지? 박근영 일로 왔다 죽었어. 일로 와! 어제 누가 나더러 김태희라니까 김태환이라는 놈이지 너. 오늘은 누가 문근영이니까 박근영? 이거 씨 죽어 너 진짜. 왜 미쳐버리고 그래. JPG007님 오랜만이에요. 고마워요. 고양님 감사하고요. 네, 타라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관적인 시사 수다방입니다. 예. 자, 망치부인한테 뭘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네. 안전한 건가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망치부인한테 보내고 싶어하는 것들 중에 사제폭탄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드래곤마운틴님 감사하고요. 네. 망부 비둘기, 나 비둘기 아니야. 창동 어디 살아요? 네. 별풍을 보내고 싶지만 없어서 죄송합니다. 왜 그래? 우리 방에서 누가 별풍 안 쏜다고 구박하고 그래?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 배 아픈 비둘기? 자, 예. 우리 방송에서요, 몇 가지 안내 말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장염 걸린 비둘기? 그래. 장염 다 나았어? 그래요. 네네, 알았어요. 장염 치료는 받았나? 병원 갔다 왔어요? 예.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이제 착한 비둘기인가? 비둘기 착함인가? 이 친구가 망치 부인님 배 아파요. 그래가지고, 장염 걸렸나 보다 그래서 내가 병원 가라 그랬더니, 얘 일배라고 막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일배도 장염 걸린 병원 가야 된다고. 근데 비둘기 착함? 다 낫대요.
자, 근데 이제는 그 비둘기라는 이름은 빼고 와야 돼. 우리 방에서 비둘기라고 이름 달고 있으면, 쫓겨나요. 예. 자, 보고 싶었어요. 네. 자, 우리 망치 부인이 보고 싶었던 많은 분들 계시지요. 어서 들어오시고요.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손님 많이 없으니까. 일배가 뭔지 궁금해하지만 알면 다쳐. 이제 제가요, 우리 방송에서 별풍선을, 100개 이상, 그러니까 100개까지는 봐드려요. 예, 100점까지는 봐드리는데, 101점부터 벙어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1000개 이상 쏘시면 강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개 이상 쏘시면 영구 블랙을 걸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예. 쪽에서 쏘시면 봐드려요. 네. 한꺼번에 그렇게 큰 숫자를 쏘면 제가 이렇게 강퇴 벙어리 블랙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못 쏘는 친구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건빵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건빵 친구들이 누가 막 이렇게 큰 숫자로 별풍선을 쏴버리면 이 친구들이 사실 좀 위축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막 크게 별풍선이 터지는 방은 금방 죽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오래 있어 보니까 내가 6년 지나서 7년째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별풍선이 이제 뭐 막 터지는 방이 있는데 그런 별풍선이 막 터지는 방들 중에 대부분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렇게 별풍선이 크게 막 터지면 방장들이 되게 곤란한 일들을 겪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래. 왜냐하면 별풍선을 크게 쏜 사람들이 방장들을 괴롭혀 보통. 너 왜 내 말 안 듣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방장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방송에서는 별풍선을 그렇게 함부로 많이 쏘면 못하게끔, 쏘지 못하게끔 규칙을 정해놨어요. 물론 이제 망치 보이는 그런 별풍선을 싫어하냐요? 뭐 가식적이다. 왜 싫어하겠니? 좋아하지. 너무 좋아해서 그렇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하면 말이에요. 방송이 산으로 가. 별풍선만 막 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고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망치 부인의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욕심 나지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별풍선이라는 게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우리 2007년 가을까지 없었어요. 그러다 2007년 가을에 처음으로 9월 달인가 생겼어, 그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망치 부인은 별풍선을 많이 원래 못 받았고, 근데 이제 2008년에 내가 촛불 방송을 하는데, 막 별풍선을 쏘는 거야. 막 사람이 한 번에 500개씩 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강퇴를 시켰어.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촛불 방송이 100개쯤 됐어요. 촛불 방송이 뭔지 또 궁금하잖아. 이 촛불 방송이 뭐냐 하면 아프리카 안에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광우병 파동에 대해서 시위 생중계를 했던 방송들을 촛불 방송이라 그래요. 2008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죠. 근데 이 2008년에 촛불 방송들이 100개쯤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 사라지는 과정이 어땠냐면 일단 몇몇 사람이 별풍선을 과도하게 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좀 짱을 먹어. 그러면 짱을 먹은 다음에 오프 모임을 하자고 그래. 그럼 이제 별풍선을 많이 쏜 사람들이 이제 만나자고 그러면 방장들이 거절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나가. 거기서 보통 싸움이 나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 방장들이 실수를 하면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방장들을 쫓아내거나 방장들이 방송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100여 개의 촛불 방송들이 다 사라졌어요. 10개도 안 남았어. 10개도 안 남고 남은 이 촛불 방송들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별풍선을 이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주니까 어쩔 때는 뭐 몇천만 원씩 받았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별풍선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막 사업을 확장시킨 거야. 묵은 사랑님 고마워요. 드래곤 마운틴님 고맙고요.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막 직장 그만두고 같이 방송하자. 이게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공간을 빌리기도 하고 과도하게 막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 이 수입 별풍선 이 촛불 방송이 안마열사 여대생 사망설 문제로 완전히 기가 딱 죽으니까 촛불 방송들의 별풍선이 공급이 안 된 거야. 일자리 그만두고 방송한다고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백수했잖아.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폐해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맨 처음에 촛불 방송을 할 때부터 내가 10개 이상은 못 쏘겠어. 왜냐하면 이게 촛불을, 그러니까 별풍선을 많이 받다 보면, 별풍선을 많이 받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갖고 이제 내가 10개 이상은 쏘지 마라. 벙어리를 주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이제 아프리카 사장이, 또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전 사장, 문용식 사장님이 아프리카의, 호호우짜님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방송이 아프리카라는 방송국이 생겼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표가 너가 별풍선을 그렇게 10개 이상 쐈다고 벙어리를 주면 별풍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별풍선을 10개 이상 벙어리 주는 거를 100개까지로 늘리게 돼요. 그리고 대신에 100개 정도 쏘면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랬지. 못 본 척. 그랬더니만 이제 나의 별풍선 수입이 참 형편이 없었어. 근데 원래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순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자 BJ 중에서는 2010년 정도까지, 그치, 2010년까지 내 순위가 5위 안에 들었어. 여성 BJ 5위 안에. 근데 이제 5위 안에 든 여성 BJ들 수입이 많다고 기사가 하도 나니까 다들 내 수입이 많은 줄 안 거야. 그리고 2011년이었나? 무슨 방송에서 나를 이렇게 초대를 했잖아. 무슨 케이블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별풍선을 몇 개 받았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받았냐고. 별풍선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이게 이제 방송국도 예능으로 돈 벌어서 다큐 찍는데 나는 다큐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별풍선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5년 동안 3,500만 원 벌었다. 그랬더니만 그때 막 진행자들이 피식거리면서 억대 수입자도 있다는데, 그럼 억대 수입자를 부르든가! 왜 날 불러서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고 지랄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근데 그 방송을 본 우리 시청자들이 너무 열받은 거야. 우리 방치부인 수입이 이 정도라니.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부터 별풍선을 막 쏜 거야. 근데 이제 이 별풍선을 막 쏘니까 나의 평상시에 이제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왔는데 별풍선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송 이후로.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뒤로 변호사 비용으로 고스란히 다 나갔어. 내가 이제 옛날부터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필요 이상의 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근데 이제까지 내가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꼭 뭔 일이 생겨.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별풍선이 많이 들어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은 100개까지는 봐주고 100개 이상은 벙어리, 1000개 이상은 강퇴, 10,000개 이상을 쏘면 블랙에 걸린다. 그러니까 안 걸리려면 쪼개서 쏴라.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별풍선을 못 쏘는 사람들의 기죽지 말라고. 사실 우리 방송은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방송이야. 그러니까 돈 있는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방송은 돈 없는 사람들이 다수가 들어야 되는 방송인데, 그러면은 별풍선 때문에 사람들이 기가 죽으면 안 오게 돼요. 방송이 죽을 때 그렇게 죽었어. 아, 또 누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선님이시죠? 뭐 저기 팔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여기 SK OK캐치백 SK 경한데요. 아, 예, 제가 지금 중요한 손님을 만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 강퇴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고 그러는데요. 예. 누가 이렇게 SK OK 캐시백이래. 왜 그런 거 안 쓰냐고 물어보는 건데, 나 원래 포인트가 작아가지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별풍선 왜 쏜다고 벙어리 블랙 먹냐, 그렇게 이제 따지지 마시란 얘기. 그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었으면 강퇴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질문에 왜 답을 안 해주느냐.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하면요, 다른 시청자가 답변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읽어. 그걸 안 읽고 계속해서 왜 내 말에는 답변을 안 하냐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자기가 쓰고 싶은 말만 쓰지 말고 그 시청자들이 써주는 답변을 읽으란 말이야. 내가 그걸 다 못 읽어. 내가 나이도 많고 눈도 좀 침침한 데다가 거기다가 뭐 한꺼번에 방송한 사람이, 채팅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대신 대답을 하면 다른 사람 채팅도 좀 봐. 자기 말만 자꾸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았지? 예, 자, 이쪽을 좀 올려야 되겠어. 아유, 네. 자, 둘 다 올리고, 예. 그래서 똑같은 말을 자꾸 쓰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돌아왔잖아요. 아프리카에 이제 돌아와서 요즘에 재방송을 하면서 채팅으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많이 해줘. 그러면 이제 자꾸 내가 이제 얼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들이 듣지는 않고 채팅을 쓰기만 해. 자기 말을 쓰기만 하고 남의 말을 읽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얼리고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채팅을 자꾸 얼리세요? 내가 쓴 거 날아가요.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 걸 들으란 말이야. 읽고 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방송에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도나무니님 고맙고요.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방송에 와가지고 이제 테러하는 애들이 있어. 999-888 뭐 7775 막 이러면서 숫자 테러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방해하려는 목표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스마트폰이 지금 3천만 대가 깔려 있어요. 그 3천만 대의 스마트폰으로는 누구든지 아프리카를 볼 수 있어. 또 아프리카 그러면 망치 부인이 이 성인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야동 보는 아저씨들은 부인자가 들어가면 뭔가 묘한 느낌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맞아, 심스님 고마워요. 우리 방송이 이 모바일 방송을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그냥 봐. 근데 그 사람들은 몇 명이 보는지 체크가 안 돼요. 로그인하고 보는 사람들만 인원이 체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얘네들이 고안한 게 뭐냐 하면 숫자 테러야. 왜?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방송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망치 부인의 방송을 할 때요. 이 방송에 그 사람들이 보조 발언을 해줘. 보조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채팅창에 써준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막 중요한 정보들을 썼는데 뭐가 되면 999-888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설명하거나 채팅을 안 하게 돼요. 그게 사이트를 죽이는 기술이야. 사이트를 죽이는 기술인데 잠깐만 얼려갖고 좀 설명 좀 들어봐.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서프라이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었어. 아고라라는 사이트도 되게 유명했고, 근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나 아고라처럼, 그러니까 지금 일베 오유처럼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게 서프라이즈하고 아고라였는데, 서프라이즈라는 데가 뭐냐면 이제 이 인터넷 논객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논객이 뭐냐면 어떤 사건 하나에 대한 굉장히 논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글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멋있게 글을 써놨는데 좋은 글. 그러면 그 밑에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동 사이트 주소를 도배를 해. 야동 사이트 주소를 도배를 하면 그 논객의 글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을 쓰고 반론을 막 토론하고 싶은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그 글을 안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괜찮은 논객들을 죽였어요. 더 이상 글을 못 쓰게 해버린 거야. 나중에는 서프라이즈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지네들 한 200명 정도가 팀을 꾸려갖고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면 순식간에 막 추천을 올리고 클릭수를 올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관점이 바른 사람이지만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막 이걸 누르고 아니면 바로 위에 쓸데없는 글 하나 올려갖고 거기에 추천수를 막 올리면서 괜찮은 논객들을 죽여갔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도 사람들이 안 가게 돼버린 거야. 아고라가 2008년에 굉장히 컸어. 2006년부터 8년 사이에. 근데 아고라도 최고의 점을 찍을 때 걔네들이 똑같이
뭐 한 거야? 야동 사이트로 도배를 해버렸어. 근데 그 야동 사이트 도배한 게 그게 사실은 누구야? 그 목두리녀야. 목두리녀가 누군지 알지? 모자 둘러쓰고 목두리 둘른. 그런 애들이 조직적으로 도배를 한 거야. 그래서 아고라에 글을 올려도 왜 보통 글을 쓴 사람은 그 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그 대중의 반응을 읽을 수 없게 막 야동 사이트를 도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 그런 이제 그 사이트들을. 근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시사 수다방이기 때문에 시사적으로 고수들이 모여서 막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시사 정보로 교류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막 중요한 정보들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999-888 들어와가지고 도배를 해버리면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던 지식인들이 아우 짜증나 그러면서 안 오겠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노리는 게 숫자 테러. 또 그럼 왜 숫자 테러냐? 모바일, 얘네들이 보면 다 대부분 모바일이야. 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그 채팅을 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단순한 문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쓰게끔 그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아니에요. 전 착한 비둘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요. 이 그 비둘기를 모은 사람들 중에 얘네들이 뿌리가 있는 집단이야. 옛날에 얘네들이 그 인터넷상에서요. PC 통신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게 이제 2000년대 1900년대 후반부터 PC통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채팅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얘네가 관심이 없었어. 인터넷 사이트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된 게 2002년이야.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부터 얘네가 인정을 못했어. 어떻게 노무현이 당선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노무현을 인정 못하고선 탄핵을 시켰단 말이야. 그랬는데 탄핵이 딱 벌어지자 매일매일 10만 명 이상이 모여갖고 탄핵 무효 시위를 한 거야. 촛불 시위를.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에 막 공개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얘네들은 어디서 모이나 하니까 이게 인터넷 네티즌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그 네티즌들을 모으게 돼. 그래갖고 자기네 무슨 그 인터넷 소통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을 모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키운 거야.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입장을 키웠는데 숫자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그때 뭘 했냐면 그때 2004년에서 6년 사이에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가 그 전두환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나와. 그때 이덕화였나? 그때 이덕화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에서 전두환을 막 띄운 거야. 그 게시판에. 그 제5공화국 방송 게시판에서 막 그 전두환 멋있다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전두환이 누군지 모르잖아. 2006년이면 이미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갖고 전두환 팬카페가 만들어져요. 전두환 팬클럽이. 그게 이제 이 전두환 팬클럽을 만든 놈들은 나이 든 놈들이었어. 한 40, 50대 정도? 그러니까 뉴라이트 애들이 들어갔던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뉴라이트 그 여론 조작단이 주도를 하고, 주로 초등학생들을 모았어. 그러면 2004년에서 6년 사이에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야? 얘네들이 20대 중반 정도 되는 거야. 20대 초중반이 되는 애들을 그 당시에 모아가지고, 얘네들한테 뭘 가르쳤냐? 광주는 폭동이다. 그렇게 가르친 거야. 광주는 광주 사태다. 그 다음에 폭동이었다. 이러면서 경찰을 먼저 시위대가 공격했다. 그런 개소리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역사를 잘 모르잖아. 고등학교 가서야 한국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놀이를 몇 년을 하면서 이 집단이 형성이 된 거야. 걔네들이 어디로 또 파고드냐 하면, 옛날에 그 DC 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가 한참 사람이 많을 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된 2004년에 정사갤이라는 게 만들어져. 정치사회 갤러리라는 게 만들어져 갖고, 그 정치사회 갤러리에 소위 이제 그런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젊은 글 쓰는 지식인들을, 모여가지고 탄핵반대 활동을 막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정사겔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정사겔을 사람들을 이렇게 싹 동조하는 척하면서
같은 편인 척 하면서 끌어들여가지고 전역 팬클럽으로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애들을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두환 팬클럽이 정사겔로 갔다가 정사겔에서 애들이 뭔가 야 정사겔이 좀 이상해졌다 했고 애들이 또 빠진 거야. 인터넷 능력자들이 빠져갖고 코겔을 만들어서 놀고 있는데 코겔로 싹 또 숨어 들어가. 그래갖고 거기서 또 막 애들을 꼬시고 작업을 했는데 코겔이 또 알았어. 야 뭔가 또 애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코프리카를 만들고 이렇게 코겔이 이렇게 나누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능력자들이 갈라진 게 오유하고 일베 이런 데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베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먼저 이 정사겔 애들이 코겔로 갔다가 코겔에서 정사충이라고 쫓겨났어. 그래갖고 자기들만의 갤러리를 만들어. 그래갖고 맨 처음에 만든 게 연북겔이지. 뭐 망치부인 검색하면 기사가 쭉 떴었어. 보수 네티즌 입을 열다 이러면서 연북겔이라는 걸 만들어서 막 띄운 거야.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쟁을 선포했어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2010년 2010년 겨울에 전쟁을 걸어가지고, 그렇지.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갤러리를 만들어갖고, 우리 방송을 공격하러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하고 한 2주 정도로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이 새끼들이 우리 딸 사진을 걸어놓고, 얘 뭐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따위 장난을 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다 고소를 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DC인들한테 내가 그걸 공지를 했어. 도와달라.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공격은 너무 비겁하다. DC가 여기에 침묵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DC인들이 들고 일어나. 그래서 연북겔을 초토화시켜버렸어. 그래서 연북겔이 결국은 이름을 바꾸고 국가안보 갤러리인가로 바꿨다가 흐지부지 되고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연북겔을 아예 막 사장이 막 가가지고 막 카페에서 애들 띄워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국가안보 갤러리로 갔다가 그 국가안보 갤러리가 흐지부지 되고 그때부터 뜬 게 뭐냐면 일베야. 원래 일베가 DC 인사이드에서 일간 베스트를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그 사이트로 얘네들이 싹 숨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냥 일베가 애들이 모여갖고 그 인터넷으로 장난치는 그런 놀이를 하던 놀이터였어. 근데 주로 이제 거기에서 그 전두환을 영웅시하는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길승천기라는 거 봤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막 햇빛 모양으로 퍼지는 깃발. 우길승천기를 달고 전두환을 장군이라고 부르고 광주를 폭동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기. 닉네임에 보X, 자X 쓰고 다니고, 여성의 신체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갖고 다니고, 채팅창에다가 섹스하는 것 같은 이모티콘 만들어서 돌리고, 걔네들이 다 그 그룹이야. 근데 이게 어린 애기들은, 학생들은 그런 집단인지 모르고, 그냥 재밌으니까 같이 논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린애들을 어떻게 꼬시냐 하면, 게임이나 이런 걸 만들어. 그래갖고 그 게임을 하러 가면 되게 친절하게 얘네들한테 관심을 갖는데 얘네들이 특히 누구를 딱 고르느냐 하면 욕설이 심한 애들 있잖아. 욕설이 심하고 약간 성격 파탄적인 애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가.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애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걸 아는 거야. 그 마음의 상처는 어디서 오냐면 어른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지 않을 때 그때 오는 상처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상처인 애들을 일부러 딱 집어가지고 걔네들만 따로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뭐 챙기는 거야. 밥 먹었니?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관심이 고픈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야 어디 가서 이거 쓰고 와. 그러면서 이거 장난하는 거야. 누가 제일 먼저 갔다 오나? 그러면 왜 유치원생들한테 저기까지 달려갔다 올까? 그 애들 막 열심히 달려오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관심이 고픈 애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서 악플을 달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잘한 애들은 따로 오픈 모임을 해갖고 술 마시고 용돈도 주고 그런 식으로 애들을 관리를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모여 다니면서 그런 이제 집단을 만들어. 그럼 채팅을 할 때는 완전히 20대야. 10대나 20대처럼 나 군대 가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랬어. 곧 군대를 가야 되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젊은이인 것처럼 글을 쓰면 청소년들이 씨발 나도 가야 돼. 그러면서 붙잖아.
나중에 MT를 하러 가서 보면 곧 군대 가야 된다고 글 썼던 애들이 나중에 보면 뭐야 40대 50대야. 전두환 팬클럽 만들었던 애들.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인터넷상에서 쭉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긁어 모으고 걔네들한테 테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비둘기 놀이하자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다 새로운 놀이다 해서 막 한 거야. 근데 그 놀이를 주도하는 애들이 우리 방에 와서 뭐라고 쓰냐면 나더러 좌조미래. 빨갱이 좌조미래. 좌조미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네 새누리당을 지들이 지지하는 박근혜 이명박을 비판하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좌좀 빨갱이야. 그런 욕설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죠. 일베가 한참 떴다가 그 이번에 국정원녀 사건으로 일베가 주목을 받았잖아. 그러면서 애들 사이에 전부 다 일배충 그러면서 일베를 비판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베를 대체할 사이트가 필요했어. 그래서 비둘기 카페를 만드는 거야. 그냥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소대별, 뭐 분대별 이런 식으로 항상 대장이 있고 사령관이 있어. 얘네가 움직이는 걸 보면 대장이 있고 사령관이 있어갖고 계급제로 운영을 해.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애한테 너는 대장해. 그래서 얘가 무리를 이끌게 하는 거야. 일종의 이제 그 다단계처럼. 그런 거 본 적이 있죠? 지금 이 방송에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왔는데 아니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비둘기 놀이를 하는 애들을 내가 없는 척하면서 보잖아. 그러면 너 어느 대장 밑에서 일하니? 그렇게 나와. 어느 대장이랑 같이 노니? 그러면 그게 어떤 대장이란 놈이 애들을 끌고 다닌다는 얘기야. 그리고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테러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테러를 하는 방송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주도하는 애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거나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방송은 살려도 근데 안 그런 방은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야. 가령 뭐 아프리카에서 문재인이 좋다라고 한마디만 했다든가 그러면 그 방송에 가가지고 그 애가 방송을 포기하고 싶을 때까지 방폭을 시키고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모르고 따라다닌 거야 우리 청년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 모르고 그냥 몰려다니는 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모르고 그냥 놀다 보면 애들이 담배 피자 그래서 담배 피고 뭐 그냥 뭐 이거 한번 맡아봐 그래서 맡았는데 그게 본드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야 저기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대 그래서 가서 보면 술 먹은 거고 몰려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어린 친구들을 얘네들이 그걸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인터넷상 그리고 우리 정말 알아야 될 게 인터넷상으로 그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에서 만나거나 자기 개인정보를 주면 안 돼.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막 의지하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이제 6년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이제 이 시청자들 중에 참 글 잘 쓰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성향이 바뀌어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아프리카 아이디를 또 이 매매를 한다는 거야. 아프리카 아이디를 매매를 하기도 하고 해킹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만. 나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들한테 참 미안한 일이지. 근데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을 막 믿고 의지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는 반드시 낭패를 당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로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뭐 나쁜 짓 하자.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악플 달자. 거기 따라가지 마. 여러분 있잖아요. 2008년에 뭐 촛불 여대생이 시위 도중에 죽었다라고 소문냈던 사람들이 있어. 그거 주도했던 사람들은 처벌 안 받고요. 그거 덩달아 썼던 사람들만 처벌받았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타살설 그거 주도했던 블로거들은 토끼고 그거 따라 썼던 애들이 처벌받았어. 그 2010년에는 타진요. 여러분 그거 알죠? 타진요 사건. 그 맨 처음에 타진요 카페 만든 사람. 걔 와피컴즈라고 미국 애야. 이 문제를 주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주도하고 그 문제를 막 끌고 다니는 애들, 앞에서 달리는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대부분 해외에 있어. 그 해외에서 막 사고를 치면 그걸 국내에서 실어 나른 애들. 그래서 타진요 집행부들이 처벌받았잖아. 유죄 전과자 됐어. 그게 걔네들의 방식이에요. 그 타진요 애들이
2011년에는 박원순 아들이 무슨 군역 면제했다고 뻥을 깎고 2012년에는 투표가 부정투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년에는 뭐 박근혜가 뭐 무슨 비리가 있다 뭐 무슨 뭐 애를 낳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집단을 이끄는 놈들은 IP가 다 해외에 있어. 해외 IP야. 걔네들은 절대 처벌 안 받아. 그럼 누구만 처벌받냐 하면 걔네들 말 믿고 덩달아 쓰고 다닌 사람들만 처벌받아. 어? 그래서 이 지난 5년 동안에 처벌받은 네티즌이 몇천 명이야. 그거 알지? 어? 지난 5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부 다 우리가 모든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하고 글을 썼단 말이야. 그 애들이 막 그 악플을 다니까 자기도 그냥 생각 없이 동조를 했어. 그러면 걔네들은 악플 다는 애들은요 자기 주민번호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도 악플러들을 잡았어. 4명을 잡아서 신고를 했더니 전부 다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도용을 해서 쓴 애들이야. 어? 그러니까는 악플 달 때 뭐 연예인한테 악플 달고 이럴 때 덩달아 쓰지 마. 너네는 너네 정보, 너네 부모 정보 갖고 글 쓰는데 걔네들은 50개씩 남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써. 그런 거야. 그리고 지난 이명박 5년, 그러니까 그게 2007년에 법이 통과가 돼요. 인터넷 실명제법을 한나라당이 주장해가지고 그 법이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사이트가 인터넷에서 글을 쓰려면 실명 인증을 하라 그랬어. 주민번호 자기 인증을 하라고.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글은 주민번호를 추출을 한 거예요. 그 주민번호를 자기 주민번호로 글 쓴 사람은 수천 명이 지금 처벌받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막 다른 애들이 악플 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악플을 달았어. 그거 악플 주도하는 놈들이 그 멤버들이야. 전두환 팬클럽 출신. 누가 오프라인에서 만나갖고 돈 뺏고 때리고 그랬어? 그랬구나. 누가 지금 이르고 있어 나한테. 예,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지금 봄방학이고 학생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막 뭔가 놀이거리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걔네들이 딱 찍어갖고 어느 방을 괴롭히자. 그게 다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띄워주고 싶은 방은 살려주고 죽여버리고 싶은 방은 죽이는 거야. 그게 옛날에 서프라이즈나 아고라에서 좋은 글을 쓴 사람들을 잡는 방법이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함부로 악플 달고 욕하지 마라. 내가 이번에 살아보니까 내가 그 악플 달고 그런 애들 다 고소하잖아. 그럼 너네 전부 다 실형 살아. 소설 쓰고 있네. 이 소설 쓰고 있네라고 얘기하네. 이거 봐. 이름이 뭐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자, 나더러 소설 쓰고 있네라고 하네야. 근데 얘 닉네임이 뭐냐면 폭도 부활이야. 소설 쓰고 있네라고 얘기한 게 그 폭도 부활이야. 이 폭도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 그 광주항쟁을 이야기하는 거야. 폭도라고. 이런 애들이 소설 쓰고 있네 이러잖아요. 왜? 얘네들은 멤버인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그 음란한 닉네임. 이 전두환 팬클럽. 자, 얘도 이런 얘기 했어. 뭐라고 했어? 좌빨 좀비야. 이거 봐. 닥쳐 씨발 좌빨 좀비야. 이 좌빨이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하는 욕이 아니에요. 이건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한테만 얘네들이 쓰는 욕이야. 여러분들은 그냥 악플 다는 거 그냥 덩달아 다녔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 얘네들이 부르는 이름이 좌빨 좀비야. 벌써 우리가 딱 두 번 증명을 해냈죠? 좌빨 좀비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야. 어때요? 항상 얘네들은 음란한 닉네임, 그 다음에 야동, 예. 근데 이거 이렇게 쓰는 애들이 말이야. 얘네들 잡고 보잖아. 그럼 다 남의 주민번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 얘네들한테 한번 물리면 여러분만 그 빨간 줄 가고 끝나는 거야. 도나무니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지금 오늘 망치분한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야. 그 2004년 이후로
2004년 이후로 조직적으로 있었는데 이걸 내가 왜 알았냐 하면 내가 2004년도부터 인터넷을 연구하는 일을 내가 맡았었어. 인터넷 여론을 내가 그 연구를 하는데 또 이제 한번 잘 들어봐요. 내가 이제 인터넷 여론을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에 특정한 흐름이 있는 거야. 그 별풍선이나 스티커 쏘신 분들 인사 못해서 죄송해요. 예. 인터넷에 특정 흐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랑 같이 일을 했단 말이야. 그 사이트를 관리를 했어. 근데 그 사이트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매일매일 수백 개씩 글이 올라오는 거야. 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서 그렇게 올라오나 했어. 그랬더니만 모든 사이트에 특히 이제 카페들 그 인원이 많은 카페 이런데 똑같이 국민연금 반대운동하는 카페 글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국민연금이 김대중이 만들었는데 김대중이 만들어서 아주 잘못됐다. 이게 서민들 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제도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2004년 여름에 시작이 돼가지고요. 2006년 봄까지 1년 반 동안을 무지막지하게 인터넷을 점령을 했어.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낚였어. 누가 낚였냐? 회사원들이 다 낚인 거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몇만 원이 국민연금으로 나가. 근데 국민연금을 내봤자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내는 게 아깝잖아.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그 당시 한 5만 원에서 8만 원을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는 회사원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 단돈 몇만 원이라도 월급에서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 그걸 이용해갖고 2006년 그 3월 달까지 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모든 인터넷을 장악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카페 회원이 몇십만 명이었어. 11만 명까지 내가 셌는데 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한 거야. 근데 그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중단돼. 언제냐? 2006년 지방선거. 2006년 지방선거가 딱 되니까 그 2006년 지방선거 때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갑자기 종적을 감춰. 그거 주도했던 카페가 다 터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더니만 갑자기 그렇게 국민연금 문제가 많다고 그랬던 그 정당이 한나라당에서 국민연금 수익성이 좋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 지방선거를 장악을 하면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보통 총선 대선을 이겨. 그래서 2006년에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 대선 이기고 2008년 총선까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2006년 지방선거 앞에 국민연금 반대운동이라는 카페를 만들어갖고 조직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의 복지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 여론을 만든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의 중심 멤버들이 뭐 하고 다녔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기억나죠? 2008년에요. 2007년 가을이야. 그때 한가인이 너무 예쁜 화보 사진이 나왔어. 근데 그 밑에 연정훈 개새끼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 그랬더니만 그 연정훈 개새끼라는 댓글이 뭐냐면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그게 추천을 더 먹은 거야.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애들이 만들어낸 게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는 말이었어. 그러면서 노무현의 모든 정책은 잘못됐고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잘못됐다는 그런 개소리를 애들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거야.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딱 지방선거에서 잡으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네들이 지방선거에서 잡으니까 그 뒤로 국민연금을 좋은 거라고 뻥을 치는 거야. 뭐라는 거야? 털린 거요? 돈 털린 거? 어머 어떡해. 미안해. 난 네가 경찰서 가서 신고해요. 그래서 나를 신고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신고하세요. 근데 못 잡을 수도 있어. 한번 신고해봐. 그래서 이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애들이 있어. 내가 그 당시에는요. 노무현 정부 때는요. 2004년부터 6년 사이에는 여러분 기억나요? 아무도 실명으로 글을 쓰지 않았어. 대신 뭘 했어? IP.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 주로 이 사이트들이 많이 컸는데 모든 사이트에서 IP를 공개했어. 그래서
그 IP들을 가지고 그 같은 IP를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어떤 놈들이 글을 썼는지를 찾아내는 거였지.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쓰는 놈들의 중심 그 방식을 외운 거야. 얘네들의 특징은 똑같은 그 오타가 나. 이번에 국정력 그 수사할 때도 같은 방식이 도입이 된 건데 똑같은 오타를 내거나 똑같은 표현을 써요. 보통 글을 쓸 때 습관.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단어 이런 게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 IP 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닉네임으로 글을 쓰지만 IP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론 조작을 못한 거야. 근데 이 2007년에 법이 바뀌면서 모두 주민번호로 글을 쓰게 한단 말이야. 그래놓고 지네들은 50개씩 주민번호를 나눠준 거야. 요 50개씩 주민번호를 나눠준 건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았냐면 어떤 놈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악플러였어. 근데 지네들 집단이 모여가지고 악플을 다는 애들인데 얘가 로그인을 하는 컴퓨터에 딱 켰는데 아이디가 아프리카 아이디가 50개가 쫙 뜨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아이디가 하나당 주민번호 하나예요. 근데 50개 아이디가 뜨는 거야. 악플러들 집단을 이끌고 다니는 소위 이 장난을 이끌었던 그 언더그라운드라 그걸 뭐라 그러지? 마이너 리그에 있는 애가 그게 딱 스샷이 떠서 나한테 왔더라고. 아프리카에도 걔네들이 있었어. 지금도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반대 운동을 했던 애들을 내가 IP를 추적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 같은 IP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보통 한 놈이 한 10군데 정도의 글을 쓰더라고. 한 놈이 10군데 사이트 정도의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에 글을 써. 그 얘네들이 글을 어떻게 쓰냐면 닉네임을 바꿔가면서 한 페이지에 글이 막 30개가 있다. 글 목록이. 그러면 30개에 항상 그 국민연금 반대 운동이 노출되게 글을 쓰는 거야. 만약 페이지가 넘어가면 다시 글을 올려. 근데 IP가 같은 거야. 그리고 표현이 같아.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어떤 카페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할당을 해가지고 그 글을 쓰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그 당시에 그 조사를 했던 거지. 그리고 걔네들을 계속 추적을 했어. 걔네들을 계속 추적했더니 그 당시 국민연금 반대 운동했던 애들이 뭘 했냐면 그 여대생 사망설, 노무현 타살설, 타진요, 박원순 아들 병역 면제설, 그리고 지금 뭐까지? 부정투표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어요? 박근혜 동영상 퍼돌리는 거야. 박근혜 없는 박근혜 동영상. 이게 역사야. 그러면서 얘네들의 주장이 계속해서 광주는 폭동이란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뿌리가 누구라 그랬죠? 전두환 팬클럽. 전두환이 누구죠? 광주에서 민간인 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야. 이 전두환이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을 쐈기 때문에 총살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도 전두환 살아있잖아. 영화 26년 꼭 봐. 전두환이 지금 살아있어. 그러면 전두환의 명예를 지켜주려면 뭐가 폭동이 돼야 돼? 광주가 폭동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두환은 폭도들을 진압한 영웅이 되는 거거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첫 사망자 경찰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넌 꺼져. 예. 그럼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광주는 폭동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무슨 버스에 치여 죽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광주항쟁은 어떻게 일어난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원래 5월 17일 날이 전국에서 부산, 마산, 광주, 서울 대도시에서 동시에 떴어. 5월 17일에 대도시에서 전부 다 동시에 민주화 운동을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전두환 계엄군이 서울에 5월 17일 날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아들들하고 민주화 인사 50명인가를 가택 연금을 해버려. 가택 연금을 하고 서울대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 시위대한테 총살하겠다. 총격할 테니까 총 맞고 싶으면 나와라 이런 거야. 그래갖고 서울역에서 애들이 대대적으로 회군을 해버려. 그걸 서울역 회군이라 그래. 서울 지역 시위대는 도망갔어. 중간에 흩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부산 마산 지역에서도 다 같이 5월 17일 날 떴다가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아. 근데 그 중에 가장 심했던 게 광주였어요. 그래서 5월 17일 날 그 조선대 전남대 학생들이 옷을 완전히 그 정문에서 붙들려가지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애들이 나체로 발가벗김을 당한 다음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군인들한테, 계엄군한테. 그걸 본 시민들이 열이 받는 거야. 그래서 5월 18일에 그 버스들을 그 사진에서 많이 봤잖아. 모두 버스와 그 버스를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시위가 클락션 시위야. 그때까지만 해도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국기 강화식이라는 게 있었어. 국기 강화식에 맞춰서 클락션을 울리면서 시위를 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시위했던 사람들, 평화 시위였어. 정말 태극기 들고 나와서 평화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총살을 가한 거야. 그게 광주항쟁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총격을 맞아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예비군 부대를 털어가지고 총기를 들고 무장투쟁을 한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일단 광주는요, 계엄군의 총살로 인한 민간인 학살이 원인이에요. 근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그 광주 시민들이 무장항쟁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광주는 열흘 만에 짓밟혀요. 5월 27일에 완전히 진압이 당하는데 그 진압당한 도청에서 잡힌 사람들이 그때 20몇 명인가 잡혔대. 다 죽고 대부분 총 맞아 죽고 20몇 명이 잡혔는데 그 사람들이 고문을 너무나 심하게 당해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앓다가 죽어갔어. 광주 도청에서 마지막 잡힌 사람이. 그리고 80년 5월 27일부터 88년까지 광주는 빨갱이 도시가 돼서 살았어. 9년 동안을 광주는 빨갱이들의 도시인 것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사는 거야. 전라도 빨갱이 새끼들. 그러면서 그 홍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홍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 당시 5월에 광주가 굉장히 더웠대.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5월에도 요즘에 보면 30도까지 올라가잖아. 길거리에 시신들이 부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묻을 공간이 없이 그냥 널브러진 시신들, 이 널브러진 시신들이 시신들이 부패하면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홍어 냄새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전라디언, 홍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그 전두환 팬클럽 애들이 주장하는 거라고. 이걸 내가 해마다 설명을 해. 근데 이렇게 해마다 설명을 하면 굉장히 애들이 놀래. 왜냐하면 그걸 모르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애들도 있죠? 이거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는 999 했을 뿐인데 그 999를 만든 애들, 그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그들의 실체가 걔네들이야. 그래서 광주는 폭동이고 그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면 홍어년, 좌좀년, 빨갱이년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 참 무서운 역사예요. 근데 우리 이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를 전후사정과 역사를 모르잖아. 나는 내가 1989년에 대학을 들어갔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쭉 살아오는 과정이 남하고 달랐어요. 내가 6살 땐가 혼자서 TV를 보고 있었어. 그날이 언제였냐면 그 유경수가 총 맞아 죽던 날. 아니 그러니까 그 문세강이라는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박정희를 죽인 게 아니라 멀리 앉아있는 유경수를 쐈어.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아니 유경수를 왜 쏘냐고. 쏠려면 박정희를 쏴야지. 박정희를 안 쏘고 유경수를 쐈어. 그게 무슨 기념식이었는데 내가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팍 끊기는 거야. 치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몇 시간 뒤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온 거야. 전쟁 난다고. 그게 이제 유경수 피격 사건을 내가 봤던 거야. 그게 내 어린 시절의 내 또 기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에 박정희가 죽었어. 박정희가 총을 맞아 죽었는데,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9일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이 중단이 돼. 오로지 텔레비전에 국화꽃만 보여주고, 국화꽃 보여주고,
장성공만 나오는 거야. 온 국민이 강제로 박정희가 죽은 거에 대한 애도를 표했어야 됐어. 그러니까 모든 프로가 다 이제 중단이 된 거지. 근데 내가 그때 11살이었다고. 나는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싶은데 내가 첫 번째 날은 만화 영화 안 하는 걸 이해를 했어. 캔디를. 근데 캔디를 2번이나 결방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9일이라는 걸 정확히 기억해. 근데 그때부터 이건 독재다. 응? 아무리 그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래도 어떻게 텔레비전 방송을 9일이나 안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린 시절에 그때부터 그 반정부의 길을 걷게 돼. 그다가 80년도에 광주항쟁이 일어날 때 우리 언니가 대학생이었어. 그래갖고 매일 아침 일찍 첫 차를 타고 대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우리 언니가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그 80년 5월 달에 사람들이 대자보라는 걸 통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광주에서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막 여대생이 젖가슴을 잘라내고 막 임산부에 배를 갈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언니가 듣고 온 거야. 읽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 80년 5월에.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언니가 미쳤구나 그랬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아니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데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나와.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언니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5월 27일에 광주가 완전히 진압되니까 그때 내가 MBC 뉴스 9시 뉴스인가를 봤는데, 광주에서 간첩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지만 군인과 경찰이 효과적으로 진압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유언비어에 넘어가지 마라. 내가 우리 언니가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사실인가 보다라고 난 생각을 했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87년도에 우리 엄마가 심장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임종을 보라고 그래서 갔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퇴원을 했다가 연대병원에 그 무슨 심원음이라는 그 심장 박사가 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심장병을 다시 한번 맡겨봐라. 그래갖고 연대병원에 우리 엄마가 심장병을 고치러 들어갔는데, 그때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 맞아가지고 한 달 동안 응급실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야. 중환자실에.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이 이한열 시신을 뺏어가려고 그런다. 막 도와달라면서 잔뜩 뭘 묻히고 막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연대에서 시위하는 걸 내가 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시내에서 버스 안에 갇혀갖고 체류가스 다 마시고, 87년에. 그러다가 내가 충격 먹어가지고서는 병에 걸려서 고등학교를 못 다니게 돼. 고등학교를 휴학한 거야. 원래는 이제 자퇴를 했다가 휴학이 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복학을 해서 경희대를 이제 89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88년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갔더니 텔레비전이 다 방마다 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텔레비전으로 EBS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비디오 자료들을 볼 수 있는 TV가 들어와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 어느 날 점심시간인가 텔레비전을 트는 거야. 근데 그 텔레비전에 웬 젊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뭘 집어던지고 그래.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야. 노무현 의원. 노무현 의원이 청문회에서 소리 지르는 거를 생방송으로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은 크게 될 사람이다. 그게 이제 88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나서 89년에 내가 대학을 딱 갔는데 광주 사진전을 처음으로 보게 됐지. 그 전에는 사진을 못 봤어. 그러다 광주 사진전을 딱 보면서 내가 기절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5월 광주를 잊지를 못해. 근데 무엇보다 내가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건 어떤 선배였는데, 83학번 선배야. 근데 그 83학번 선배가 광주항쟁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던 거야. 고1. 근데 자기 형인가가 총 맞아 죽었대. 그리고 자기네 집에 이 장독대에 총알 자국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대학을 왔는데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서울 애들이 모르더래. 83년도에.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돌다시피 했어. 그래갖고 85년 학생운동을 막 열심히 해갖고 내가 89년도에 가니까 이제 이 광주항쟁을 이미 청문회까지 해서 광주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실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봤다니까. 그리고 나서 92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붙었는데, 그때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되잖아. 그리고 김대중이 정계 은퇴하고 떠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다 포기를 해. 아유, 대한민국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 신경을 쓰면 내가 이경선이 아니라 천경선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모든 사회운동에 관심을 끊고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혼자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 이제 학원 강사를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막 150만 원 이렇게 벌 때 난 300만 원씩 벌었어. 난 더 열심히 악착같이 일한 거야. 나만 열심히 해서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 막 1년에 2천만 원씩 저축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이제 막 그 김영삼 된 다음에 막 배가 가라앉고 비행기가 3번인가 폭파하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별의별 사건. 대구에서는 폭발이 2번인가 있었어. 폭발이 1번 있고 화재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김영삼 때 하여튼 모든 이 재앙이 끊이질 않았어. 그러다가 그 김영삼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이 대통령이 막 됐을 때 그 당시에 IMF라는 게 이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이 IMF를 불러일으키잖아. 그 얘기도 또 중요해요. 김영삼이 그 외환을 관리를 잘 못한 거야. 외화가 많으니까 야 이거 누구한테 저기 빌려줘갖고 그거 환차익이라 그러잖아. 외환을 가지고 돈놀이를 한 거야. 김영삼 경제팀이. 그러다가 외화를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갑자기 외화를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이미 돈을 딴 데로 돌려놨기 딴 데로 빌려주고 돈놀이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외화가 갑자기 돌아오질 못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나요. 김영삼 때. 우리가 외화가 없어서 외환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김영삼이랑 강만수가 돈놀이를 잘못해갖고 달러놀이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IMF에다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거야. 김영삼의 IMF가 뭔지 모르고 빌려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 IMF가 뭐한 애들이냐면 이 IMF를 장악한 애들이 소위 세계의 자본을 M&A 하는 애들이야. M&A가 뭐냐면 기업을 사가지고 기업을 사서 돈이 될 만한 건 쪼개서 팔고 돈이 안 될 만한 건 없애버리는 그게 M&A야. M&A 하는 애들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이 M&A 하는 애들이 그래 돈 빌려줄게. 대신에 담보로 너네 그 국가에서 투자한 기업들 내놔. 그런 거야. 그래서 뭐 국민은행이니 무슨 하나은행이니 이런 우리나라 굴지의 은행들 뭐 큰 건물들 우리 국가에서 개입되어 있는 그 재산과 관계된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나 건실했던 기업들 돈 될 만한 기업들 얘네가 담보로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노동법이라는 게 평생 노동제였어. 그래서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김영삼 말기에 IMF를 신청하면서 IMF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노동법을 바꾸라고 그런 거야. 그 비정규직이 불법이었던 법을 바꿔서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라 그래. 그래가지고 김영삼이랑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노동법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합법화된 거야. 그러면서 IMF 신청해놓고 노동법 통과시키고 김영삼이 물러난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딱 왔더니 IMF에서 굴지의 기업들 다 쪼개서 갖고 그 다음에 비싸게 먹튀. 여러분 요즘에 그 하나은행 먹튀 사건 들어봤죠? 론스타 사건. 은행을 건실한 은행을 사가지고 직원들을 다 잘라. 그런 다음에 그 자른 직원들을 이 비정규직으로 다 또 데리고 다시 해가지고 월급을 반만 줘. 반이나 3분의 1만 줘. 그런 식으로 해서 대자본들, 대은행들을 외국 자본을 다 먹었다가 비싼 값에 또 되팔고 튀었어. 그게 먹튀야. 저기 론스타 먹튀에 또 개입된 게 이명박 친인척들이잖아.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제 역사야. 김대중 대통령 때 IMF라는 이 체제가 우리나라의 건실한 기업들 다 잡아가지고 그 하청업체들 전부 다 자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래서 하루빨리 IMF의 빚을 갚아버려야 된다. 외화를 갚아야 되는데 가장 빨리 돈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금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금을 팔자고 제안을 해요. 우리 온 국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을 받자마자 국난을 타개하겠다고 전부 다 금을 모았잖아. 그래서 금을 대거 모아가지고 달러로 만들어서 IMF를 갚아버린 거야. 그래서 IMF 총재가 이게 외국인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자서전에 글을 썼어. 세계의 IMF를 신청했던 나라들 중에 한국처럼 한국이 가장 최단기간에 IMF 체제를 극복을 했고 그것은 김대중의 리더십과 놀라운 한국민의 협동정신이었다고 자서전에 쓴 거야.
김대중이 김영삼이 만든 경제 위기를 구한 사람이야.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김대중이 어디를 가든 세계적 지도자 취급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시아나 이런 아세메이나 이런 데 초청받으면 전원 기립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딜 가나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의 지도자라는,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은 거야. 근데 이 노벨 평화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준 이유는 뭐냐면 남북을 이제 평화 체제로 만들겠다. 그 햇볕 정책을 펼치니까 노벨 평화재단에서 상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잖아. 주지 말라고. 노벨 평화상 주지 말라고 집단 서한을 보내.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노벨 평화재단에 항의 방문을 했어. 왜 평화상 주냐고. 그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한 짓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돈 주고 사왔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노벨 재단에서 한국은 절대로 이제 노벨상 안 준다. 그런 얘기를 막 했다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고은 선생이 아무리 글을 열심히 써도 노벨 문학상 안 되는 거, 후보에 맨날 올라가도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탔을 때, 그때 모욕했던 문제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일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노래 하나 들을게요. 누구야? 저기 뭐가 왔는데 저기 뭐지? 저 폭탄일까봐 내가 무서워서 못 열어보는데. 316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All About You. 조이암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알고 당신의 조이암님, 푸른꽃 흰나비님, 조이암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향기를 알고 지우맘님 감사합니다. 산중님 감사하고요. 망치세상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머스님 감사하고요. 당신이 사는 동네를 알고 당신의 체온을 알고 엄마힘님, 삐뚤어진 조기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노래는요, 좋은 날이 부른 All About You라는 노래. 316 앨범 이름이 좋은 날. 별아리님 감사합니다. 아는 게 많아져 가도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은 분 손. 난 여전히 당신을 몰라요. 마냥 당신의 모든 게 좋은 건 아닐까. 몰랐지? 나는 겁이 납니다. 항상 즐거운 인님 감사하고요. 그 목사 이야기 할게요. 그 목사 이야기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애들 다 모아와.
막걸리 나님 감사합니다. 많아져 가도 교도소 한국가 받고 여전히 구치소 갔다 왔어. 당신을 몰라요. 무당신님 감사합니다. 마냥 당신의 모든 게 좋은 건 아닐까. 허위사실 무죄 받았어. 나는 대선 전에 거의 내가 허위사실 방송했다고 잡아가더니 대선 끝나니까 허위사실 방송 안 했다고 풀어줬어. 국민이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17707님 감사합니다. 예쁜 생선님 감사하고요. 경희대 사학과 나왔어요. BJ 에이미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이 쌓은 외환 위기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금을 모아가지고 그 외화를 갚아요. 그래서 이제 IMF 체제를 극복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의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됐던 문제가 있었어. 일단 경제가 너무나 이제 침체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뭐였냐면, 그때 김영삼 때까지만 해도 신용카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게 연봉 5천만 원 이상,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만 신용카드가 발급이 됐어. 근데 그 당시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부자들만 쓰는 게 신용카드였어.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카드 회사들한테 연봉 5천은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 연봉 5천을 2천 정도, 연봉 한 2, 3천 정도로 낮추는 방식을 제안을 해. 그러면 보통 연봉 3천이나 2천이나 이런 사람들도 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 카드로 내부에서 소비를 하면 나라 경제가 살 수 있을 거다. 요렇게 계산을 한 거지.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신용카드의 발급 기준을 제한을 내리는 걸 법안으로 통과시켜 준 거야. 그랬더니 카드 회사들이 얼려주세요. 여기 민낯결님 중계방 얼려주세요. 집중해주세요. 빨리 저기 얼려주시고요. 민낯결님 중계방 얼려주세요. 집중. 그래서 근데 이 카드 회사들이 연봉 3천이나 2천으로 2,500 정도로 낮추라고 그런 거를 제한을 없애버렸어. 맨 처음에는 3천만 원인가로 낮추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월급이 있는 사람들만으로 이제 또 낮추다가 나중엔 아예 월급이 없어도 그냥 카드 발급을 길거리에서 막 한 거야. 그러면서 뭐 했냐면 그 카드 발급으로 사채놀이를 한 거지. 현금 서비스로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신용불량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카드라는 걸 사람들이 처음으로 썼잖아. 카드라는 걸 처음으로 갖게 됐는데 세상에 그 플라스틱으로 긁기만 하면 물건을 줘. 얼마나 신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은 거야. 그리고 막 대학생들, 어린애들한테까지 막 신용카드를 주니까 걔네들이 그게 꽁돈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야. 꽁돈이 막 500만 원, 600만 원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유행한 게 뭐야? 명품이야. 그때 들어온 게 무슨 이상한 그림 그려진 촌스러운 가방들. 그게 명품이랍시고 애들이 그걸 사서 막 카드로 막 그어가지고 산 거야. 그리고 막 대학생들이 룸사롱 가고 술 막 먹고 양주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랬더니만 신용카드로 그은 다음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 차압당하고 다 신용불량자가 돼버린 거야.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 신용불량자가 노무현 대통령 때 보니까 330만 명이 신용불량자였어. 카드빚을 못 갚은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데 이 빚 못 갚은 이 사람들 어떡하냔 말이야. 시한폭탄인데. 그래서 카드 회사들한테 강제로 얘네들한테 원금만 받고 이자는 탕감해주라 그런 거야.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만 받아라.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그렇게 조건을 바꿔준 거야. 근데 이 330만 명은 뭐도 못해.
원금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야. 취직도 안 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축은행이라는 걸 허락을 해줬어. 저축은행이 뭐냐면 은행권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거래를 하니까 은행권보다 못한 신용등급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을 대폭 허락을 해준 거야. 확장을 시킨 거지. 그래서 원래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조금 이자를 높이 받더라도 그 대출을 해주라고 허락을 해준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데 이 개씹새들이 그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서민들한테 대출을 안 해줘. 그걸로 뭘 했냐면 건설업자들한테 불법 대출을 해준 거야. 막 룸사롱 달리고 막 연예인들 끼고 2차로 술 처먹고 이러면서 골프로 막 그 로비하고 이런 다음에 그 저축은행에서 그 불법으로 불법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의 자본이 뭐 400억이다. 그러면 이 회사에 빌려주는 돈은 400억만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8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 회사, 그러니까 뭐 10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400억밖에 없는 회사한테 600억을 빌려주는 거야.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걸 뭐라 그래? 그거를 FP? PF? 하여튼 파이낸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획금융이라 그래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을 해주게끔 법을 바꾸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부터 시작해갖고 이명박 때. 그러다가 2010년 봄에, 그러니까 2009년 겨울이지. 그 당시에 이 경제연구자들이 큰일 났다. 지금 저축은행이 심각한 위기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딱 대통령 된 다음에 미분양 사태가 대대적으로 와.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의 아파트 값 행진이었단 말이야.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집값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막 떨어지고. 왜냐하면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값과의 전쟁을 했어. 아파트 값을 내리려고 막 그런 거야. 그랬더니 부자들이 아파트에다 막 투자하면서 아파트 거품을 만들었어. 그다음 이명박이 딱 됐는데 그때 어떤 계산이 하나 나와. 보고서가 나와. 무슨 보고서가 나오냐면 이미 우리나라에 지어진 아파트 숫자가 현재 가구 수하고 동수다. 더 이상 아파트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그럼 더 이상 아파트를 안 산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파트에다 투자했던 돈을 뺀 거야. 더 이상 사지 않은 거야. 보통 아파트가 그 아파트에서 절반이 전세야. 절반 정도가 전세인데 그 아파트의 전세 절반을 상류층 부자들 한 5% 정도가 그거를 10채씩 갖고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평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채에다 투자해 놓은 부자들이 그럼 어떻게 아파트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됐냐 하면 그 잠실에 13평짜리 아파트, 잠실 중공아파트 같은 거 13평짜리 아파트를 17억까지 불렀어. 17억, 16억까지 가격을 올린 거야. 호가를. 그러면 그렇게 시중 가격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금액 60, 70%까지 대출을 해준 거야. 그러면 13평짜리 16억이면 거기서 10억 정도까지를 대출을 받아갖고 아파트를 1억짜리 10채 이렇게 산 거야. 그게 부자들이 아파트에다 투자한 방식이야. 나머지는 전세로 주고 원금을 조금씩 해가지고 막 사들인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값을 막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아파트를 계속 노무현 대통령 때 건설업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가는 줄 아냐. 수요는 있는데 즉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만들어진 아파트가 적어서 그러는 거다. 공급이 딸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신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막 주장을 했어. 그게 노무현 정부 때도 다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 진짜?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뻥이었던 거야. 이미 아파트 숫자가 되게 많은데 계속 만들어지면 부자들이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사재기한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숫자는 계속 모자랐던 거야. 그런데 이놈들이 그 사재기했던 아파트를 동시에 놔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 하우스 푸어라는 게요. 집 한 채 가지고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대출 위기는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 13평짜리 아파트를 16억 대출 16억까지 가격을 올려서 10억 대출 받아 아파트 10채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10억에 대한 대출금이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오잖아. 한 달에 1,000만 원인데 그 1,000만 원을 자기가 수입이 없으면 못 갚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줄도산이 나는 거야. 줄부도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구치소에 들어갔더니 아파트 5채인 여자가 집 한 채가 안 팔리는 바람에 연쇄 부도 나갖고 사기죄로 들어와 있더라니까? 이게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 김대중 대통령 때 비정규직이 늘어난 문제는 김대중 탓이다, 김영삼 탓이다. 김영삼 탓이야. 김영삼의 IMF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비정규직 그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 비정규직이 김대중 대통령 때 정부의 허가 없이 만들어진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너네 돈 벌었잖아. 이제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법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만 한나라당에서 이거는 빨갱이 법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면서 2년인가 질질 끌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2년 동안에 어떤 법을 통과시켰냐면 사내하청. 사내하청이 뭐냐면 가령 현대자동차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가잖아. 가는데 유니폼이 다르잖아. 다른 회사의 유니폼을 입혀서 현대 직원들이랑 똑같이 일을 시켜. 그게 사내하청이야. 그 원래 비정규직을 뽑아갖고 쓰고 싶은데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현대그룹이 그 하청회사하고 그러니까 작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그 회사한테 사람들을 대신 모으게 해. 그 회사는 계약직으로 사람을 불러 모아서 현대자동차에다 공급해주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노동 형태를 만든 거지, 노무현 정권 때. 그건 노무현 정권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게 대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어려워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경제교과서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를 되게 멋있게 써. 신자유주의가 대단히 뭔가 좋은 것처럼 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김영삼이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기억나요? 지구촌 시대. 들어봤지? 지구촌 시대. 그러면서 그래서 지구촌 시대가 됐고 글로벌 사회다. 그러면서 한국을 강간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발칵 뒤집어졌다. 뭐 강간천국? 알고 보니까 관광천국인데 그 발음을 못해갖고 강간천국 그랬던 거야. 좌우지간 뭐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하려면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해야 된다라면서 해외여행을 완전 자유화하고 조기 유학을 허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외화를 막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 쓰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외환 위기가 온 면도 하나 있어.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자기 그 임기 중에 GNP가 만 달러 시대가 돼. 그러니까 GNP 10,000달러가 됐으니까 OECD 가입하겠다는 거야. 안 된다. 지금 OECD에 가입을 하면 OECD 기준에 맞게끔 경제 규제가 생긴다. 우리나라 경제는 거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김근태 같은 국회의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근태더러 빨갱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기어이 가입했어. 1년 만에 IMF가 터진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 완전 나라를 말아먹고 튄 거잖아요. 바로 그 글로벌 기업. 여러분 우리가 80년대에 써니라는 영화 보면 얘가 스펙스라는 주인공이 스펙스 운동화를 신었잖아. 그러니까 스펙스 뭡니까? 그래서 놀리잖아. 그래서 전부 다 나이키로 바꿔 신는 장면이 나와. 그죠? 이 나이키라는 운동화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어요. 나는 그때부터 나이키는 안 신고 프로스펙스만 신었어. 국산품을 애용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나이키 회사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 내가 이제 대학을 간 게 89년도인데 대학을 딱 가니까 나이키 회사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나이키가 나쁜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우리는 멋있게 얘기하면 글로벌 기업인데 다른 말로 하면 다국적 기업이야.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노동 임금이 싼 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서 부자 나라에 파는 방식. 그게 다국적 기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세계 경제를 위기로 만든 주범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주변에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 아는 분들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 옮기는 거 많이 봤죠? 그게 그런 거야. 임금이 싼 나라로 공장을 옮겨.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나 다른 세계로 팔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OECD나 이런 선진국에 있는 대재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생산을 해. 그러니까 부자 나라에는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가난한 나라에 나쁜 일자리만 늘어난 거야. 나쁜 일자리라는 건 하루 종일 일해봤자 한 달에 뭐 5만 원 받고 이런 일자리, 3만 원 받고 4만 5천 원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는 일자리만 생긴 거야. 우리나라에 공장이 생기면 적어도 12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아프리카나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그 85만 원의 이익이 남잖아. 그건 누가 가져? 사장님이 다 드시는 거야. 그래서 사장님 나빠요가 나오는 거예요.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물가를 비교하면 물가가 5배쯤 올랐어요. 그런데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월급은 똑같아요. 근데 15년 전에 재벌들의 재산 정도가 지금은 100배 정도 올랐어. 15년 동안 바로 그 글로벌 방식이라는 걸로 재벌 총수들만 부자가 된 거야. 그 재벌 총수들 1%들만이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부를 집중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이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허덕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오바마가 이명박을 데리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그 동영상 봤잖아요. 디트로이트에 이명박을 데리고 갔는데 우산을 씌워준 미군이 이명박은 이렇게 우산을 제대로 안 씌워줘가지고 막 뒤로 고개 꺾이는 영상 봤잖아. 그 디트로이트가 어떤 도시냐 하면 미국은 공업지대가 이렇게 그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요렇게 이제 5대호라는 게 있어. 5개의 큰 호수가 있어. 그 호수 주변에 대공장들이 있는 거야. 그 큰 공장들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 공장이 있었던 거지.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세계에서 제일 발달했던 나라예요.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클라이슬러 이게 다 미국 거죠. 내가 잘 몰라 솔직히. 근데 그 뭐더라? 제너럴 모터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굴지의 그 자동차 공장들이었는데 이 자동차 공장들이 바로 그 디트로이트 같은 도시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미국은 땅이 넓어. 땅이 넓고 원유도 풍부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 또 미국인은 자동차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영화를 옛날 영화를 한번 봐봐. 아니야 옛날 영화 말고 슈퍼 뭐지? 내추럴. 슈퍼 내추럴이라는 영화를 보면 앞에 본네트라 그러잖아. 본네트가 넓고 좌우로 긴 차들 봤잖아요. 그런 차를 주인공들이 타고 다녀. 귀신 쫓는 퇴마사 미남 형제들. 근데 그 퇴마사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굉장히 엔진이 좋아. 힘이 좋아. 대신에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는 차야. 미국 차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 평지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가. 그냥 달려. 막 가. 그래도 끝이 없어. 그래서 미국 한번 횡단을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걸려 자동차로. 너무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이 좁지도 않고 그러니까 차는 막 커진 거야. 그래서 차 본네트에서 별 보면서 이제 좀 거시기도 하고 막 그러려고 본네트를 키운 거지. 그래갖고 미국 수사 영화들 보면 대부분 트렁크에다가 시체 싣고 다니잖아. 트렁크 넓어, 본네트 넓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미국 차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1979년도에 오일 쇼크가 와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야, 이 기름을 많이 먹는 차는 안 된다. 그때부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사양 산업이 되는 거야. 그 1970년대부터 잘 팔리는 게 유럽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독일차, 일본차가 확 치고 나온 거야. 그리고 독일차, 일본차
유럽에서 만들어진 차들이 막 팔려 나가면서 미국 차는 사양 산업을 겪게 된 거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죽은 거야. 근데 오바마가 이명박이랑 한미 FTA를 맺은 다음에 이명박을 데리고 디트로이트한테 가. 그래서 디트로이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합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한테 박수 치라 그러잖아. 자,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에 3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김종훈이라는 그 협상 대표한테 반드시 자동차를 지켜라. 자동차 산업.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절대 양보하지 마라. 두 번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건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반드시 확답받아라. 두 가지를 주문했어. 근데 김정은이 메이드 인 코리아 개성을 포기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자동차만 어정쩡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주고 자동차 하나를 지켜갖고 왔는데 이명박이 오바마한테 그 자동차를 내준 거야. 어떻게 내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맺은 계약에는,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안 받기로 했는데 오바마하고 이명박이 맺은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자동차 대수만큼만 관세 면제야.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를 한국에 사지 않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팔 수 없게 협상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익마저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이명박을 데려다 놓고 자랑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미 FTA 잘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일자리 30만 개 만들어졌다. 그럼 다른 말로 한국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경제 분야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15년 동안에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재벌들,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냐. 김영삼 시대에 아주 유명한 다큐가 나와. 그 당시에 막 시사 프로그램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 기억나요? 앞으로는 1%가 일해서 99%를 먹여 살리는 세상이 된다. 그 얘기가 그거야. 99%의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1%가 기계화시키거나 다국적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1%만 부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는 1%가 돈 벌어 99%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99%의 피를 빨아먹고 1%가 사는 거야. 왜?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채팅창에다 막 썼던 이야기인데 노래 하나 또 듣고 갈까요? 이승기의 되돌리다. 방송 들을만 해요?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얼리고 들으니까 얼리고 하니까는 집중이 잘 되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어제일처럼 되돌려지곤 해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BK 보안관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이승기가 부른 되돌리다. 빨주면 짭짭빨짐 망치사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넌 나의 핑크 팬더님 감사하고요. 살도 빠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순간마다 네가 주소 다이어트라 그래요.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이쁜여우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목하님 감사하고요. 너의 모습까지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목을 몇 달 동안 안 썼더니 조금 가라앉았다가 어제 하루 방송했고 상해버렸어. 이마가 넓어요. 고마워요. 미수빈님 감사하고요. 존나 못생겼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직 정직하구나.
3개월쯤 지나면 내가 김태희로 보일걸?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새롭게님 울리던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최인지님 감사하고요. 이게 취소에서 파는 그 선크림인데 꼭 화장한 것 같지? 언제나 넌 나의 매일을 환하게 비춰서 소중한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은 내 직업은 자칭 주부인데 실청 지정 연예인. 아주 작은 기억들조차 여전히 선명해. 송혜교 같아? 너 그러다 다골당해. 어디쯤 있을까? 그래, 송혜교는 그러면 또 송혜 닮았다 그래. 어? 너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 한 놈이 김태희 같아요. 그럼 아니야, 김태원이야. 어저께 그러더니 오늘은 문근영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박근영이야. 지금은 송혜교 같아요. 그 밑에 아니야, 송혜야. 니네 안 빼지? 꺼져! 순간마다 네가 떠올라 조용히 낮게 울리던 그 목소리 봄을 닮아 그래, 아이유는 뭐라 그럴 거야? 응? 아이유 닮았다고 뭐라 그럴 거야? 아직도 난 너를 잊지 않아. 정준아? 우린 어디쯤 있을까? 정래추 비리님 감사하고요. 우리는 행복했던 아이유는 답이 없지? 알았어, 나 아이유야. 얼려버려야지. 얼려주세요. 아이씨, 너 일로와. 자, 이제 얼려주세요. 진실이 통하는님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1%가 돈을 벌어서 99%를 그 먹여 살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뻥이었던 거야. 왜냐? 지금부터 그걸 또 설명해 줄게요. 집중해서 들어.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낮에 내가 어떤 친구하고 이제 막 그 채팅 토론을 한 거야. 우리나라의 물가가 오른 게 그게 정권 탓이냐? 정권 탓이 맞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 엄청 올랐어. 한 20% 이상 올랐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명박의 두 가지 정책 때문이야. 하나는 고유가 정책, 또 하나는 그 고환율 정책. 그 두 가지 때문에 나라 경제가 개판이 난 거야. 여러분 그 기름값 들어봤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정유회사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래. 그러니까는 뭐 소련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그 미국을 빼고는 정유회사가 하여튼 손에 꼽히는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드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유 공장이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가. 근데 이 정유라는 게 뭐냐면 원유를 사다가 거르는 건데, 그 원유를 사서 거르는 과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어떤 돈이 들어가냐면 전기요금이 많이 든대요. 그게 원유를 이렇게 정유하는 과정이 다 돈이 전기로 하는 거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유회사들한테 전기요금을 일반 가정의 거의 반값, 3분의 2 값만 받고 공급한 거야. 할인을 해준 거죠. 그러면 정유회사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기름을 만들었어. 그러면 정유회사는 기름을 우리 국민한테 팔 때 어떻게 해야 돼? 싸게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기름을 어떻게 팔았냐? 국제 유가가 오른다. 그럼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은요, 일주일 안에 기름값을 올려요. 근데 실제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요, 그 국제 유가로 산 기름이 우리나라에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정유회사 시장에 내놓는 데까지는 3개월이 걸린대.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올리면 원래 3개월 뒤에 기름값이 올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 유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다음 날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 그러면서 이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갖고 기름값을 올리는 거야. 근데 이 국제 유가가 이 3개월이라는 그 제조 기간 안에 떨어졌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올린 기름값이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혹시 또 올라올 때 대비해서 안 내리겠다면서 그 기름값을 유지를 해. 기름값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올려. 근데 기름값이 떨어지면 유지를 해. 그러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또 올려. 내려갔는데 유지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 기름값만 계속 올라간 거야. 그게 우리나라 기름값의 비리예요. 첫 번째 비리. 그러니까는 정유회사가 실제로 국제유가하고 연동하지 않고 있다. 이익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야. 그런데 이 세금을 어떻게 했다? 세금이 우리나라 이 유류세가요 완전히 등신세금이야. 기름 원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부담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세금이 정액제가 아니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이 같이 올라가. 양은 똑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그 유류세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1년에 4조 원씩을 더 거둔 거야. 유류세만. 1년에 4조 원씩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에서 그 세금으로 뭔 짓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세금을 기름값을 고유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기름값이 올라가면 각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통시키는 비용도 올라가고 그렇잖아.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제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간 거지. 그게 첫 번째 기름값 비리. 두 번째는 고환율 비리인데 이 고환율 비리는 뭐냐 하면 이 대기업이 가령 뭐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를 팔았어. 근데 이 삼성 냉장고를 팔 때 삼성 냉장고 안에 부품이 수백 개가 들어가. 그럼 수백 개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하청업체들이 이 부품을 납품할 때 이 부품은 대부분 수입 원자재로 만들어. 근데 전 세계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 원자재를 막 다 사들이기 때문인데 그러니 원자재 값이 올랐어. 그런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청업체들이 원자재를 사러 가려면 일단 우리나라 돈을 갖다 주고 달러를 사야 돼. 달러랑 바꿔야 돼. 근데 이 이명박이 우리나라의 달러 값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놓은 거야. 어떻게 책정했냐고? 달러가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돈은 이만큼 있는데 달러가 이만큼 들어왔어. 그러면 이 달러 가격이 낮아져야지 정상이야. 그게 시장 가격이야. 달러가 이만큼 들어오면 이명박이 이만큼을 국고에서 저축을 해버려. 시중에 유통되는 달러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달러 값을 계속 1200원에 맞춘 거야. 1100원 이상을 유지를 시켜준 거야. 누구 좋으라고? 대기업. 해외에 수출해서 달러 벌어오는 사람들한테 한국 돈을 많이 가져가라고 고환율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를 사러 갈 때 그 한국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달러를 비싸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달러를 갖다 주고 가뜩이나 가격이 오른 원자재를 비싸게 사갖고 오잖아. 그러면 중소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저기 얼려주세요. 민낯결님. 예, 빨리 얼려주세요. 예. 밀랍결님 제가 풀으라고 할 때까지 좀 얼려주세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를 비싼 값으로 사가지고 와서 물건을 만들었어. 납품을 해. 자, 그러면 납품하면서 원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기름값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올랐으니 납품 가격을 더 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대기업이. 사장님, 뭐 입찰하실래요? 가격 유지하실래요? 입찰한다는 얘기는 다른 하청업체하고 경쟁하라는 얘기야. 경쟁하라는 얘기는 뭐야?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를 써야 계약해준다는 얘기야. 지금 이 가격을 유지할래? 아니면 다른 회사랑 경쟁해서 가격을 낮출래?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국민들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 가격을 그대로 낸단 말이야. 그만큼만 받고 물건을 납품을 해. 그러면 그 물건을 납품을 해가지고 조립한 다음에 삼성에서 팔 때는 어떻게 팔아?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가격은 올려. 전자제품 가격 내려가는 거 봤어요? 계속 올렸잖아요. 납품값은 똑같은데 부품을 납품받은 가격은 똑같은데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고환율 정책, 그 다음에 고유가 정책으로 물가를 올린 거야,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재벌들이 가장 부자가 된 거야.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 다음에 물가를 올린 세 번째 정책이 뭐냐면 저금리 정책이야. 이명박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폈어.
저금리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저축되어 있는 저축 예금도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데 왜 이 중앙은행 금리를 낮췄냐 하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출금을 내야 되는데 아까 그 사람들 13평짜리 아파트 16억에 가격 책정하고 10억을 대출받았던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그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저금리를 유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투기범들을 위한 정책이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야. 우리 같은 국민들은요. 대출 있어봤자 1, 2억이야. 근데 실제로 대출 이자가 뭐 몇십억씩 그렇게 부동산 장사하는 애들은 몇 억이잖아. 갚아야 될 그 대출 이자가. 걔네들 때문에 저금리 정책을 펼친 거야. 그리고 대신에 또 무슨 이제 저금리 정책으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저축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돈으로 뭐 해? 주식에다가 막 쏟아붓는 거야. 그러다가 이 주식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식에다가 돈을 쏟아부을 때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 근데 뭐가 가격이 올라가. 그럼 뭐지?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거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왕창 개미들이 투자하면 그 다음날 깡통돼. 그래 이게 작전 세력들이 주식을 끌어올리면 그 개미들이 투자해가지고 깡통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그 애널리스트들하고 작전 세력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저금리에 문제가 있었어.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금리이면서 국가 재정 정책을 또 반대로 펴. 물가가 계속 높아지면 정부에서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줄여야 돼. 현찰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세금을 올리는 거야.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그래서 시중에 돌고 있는 그 통화량을 줄여야 되는 건데 국가 재정 정책이 이명박은 어떻게 했어요? 재벌들한테 법인세 깎아주고 뭐 그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릴 거라 그러면서 그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릴 거라면서 재벌들한테 법인세 깎아줬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한테 종합부동산세 깎아줬죠? 세금을 깎아준 거야. 올려야 되는데 원래 물가가 오르면 그렇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부자들한테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는 뭐 했어요? 세금 깎아주고 4대강 사업 했잖아. 1년에 몇십 조씩 강에다 쏟아부은 거야. 그러면 강에다 쏟아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돈을 40조를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뭐 45만 개인가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다 뻥이었던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 어느 보호공사하는 데를 가서 추적을 했어. 그랬더니만 그 보호공사 하나에 2조 원이 지출이 됐는데 정부에서 2조 원을 지출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이 5,000명에 그 다음에 차량이 2,000대가 동원이 되고 그 트럭 2,000대 그 다음에 이게 파는 거 그걸 뭐라 그래? 굴착기가 뭐 1,000대 트럭이 2,000대 그 뭐 일하는 사람이 5,000명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비용이 2조 원이 든다고 그런 거야. 근데 공사하는 데 가서 딱 보니까 일하는 사람이 200명이 안 돼. 차도 열 몇 대밖에 안 돼. 그러면 2조 원은 5,000명의 일자리, 5,000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나간 돈인데 실제로 일한 사람이 200명이 안 되는 거야. 4,800명분의 일자리는 그 임금은 어디로 갔냐고. 누군가 착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 국가에서 헛돈을 쓴 거야. 시중에 돈이 다 풀려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좌우지간. 근데 하여튼 정부에서 통화량을 그렇게 늘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물가가 살인적인 물가가 된 거지. 살인적인 물가, 살인적인 기름값. 거기에다가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 무지막지하게 강에다 쏟아부은 돈을 정부에서 유류세 걷어갖고 쏟아부어도 안 되니까 전기요금 올려, 가스요금 올려, 수도요금 올려. 기본적인 그 국민들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공공 분야의 세금을 다 올린 거야. 이용료를.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재정 적자 부분을 그렇게 채우려고 한 거죠. 그게 지금 이명박의 정치야. 그 이명박의 정치로 인해서 이 온 국민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하면 폭발 직전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이 야당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경제 민주화예요.
그러면 경제민주화라는 게 뭐냐? 대기업한테 제대로 된 납품값을 줘라. 그래야 이 중소기업이 납품값을 제대로 받아서 노동자들을 고용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잖아. 현재는 중소기업들이 납품값을 10년, 15년 전 가격이나 10년 전 가격으로 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자르고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를 써도 월급을 다 주면 안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 불법 노동자라고 신고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임금을 떼어먹으면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비정규직을 외국인으로 바꾸고 외국인을 신고해서 임금을 띄어먹으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잖아.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그래서 더 없단 말이야. 그러니 그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시켜야 된다. 즉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돈을 그러니까 소비자가에서 대기업이 제대로 중소기업에 돈만 줘도 일자리가 늘어나. 근데 이 대기업이 일자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의 납품값을 안 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게 경제민주화야. 응? 그리고 이 재벌 부자들에게는 세금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걷어 지금. 가령 유류세 같은 거. 택배하는 사람들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 이게 실제 내가 아는 택배회사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야.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일을 하루에 뭐 8시간 정도를 하고 3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수입으로 챙겼대.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12시간 정도를 일을 하고 12시간에서 15시간을 일을 하고 한 달에 130에서 150을 가져가. 돈이 줄었어. 수입이. 왜 그렇게 줄었냐 하면 대기업이 유통업체까지 다 사들인 거야. 그 대기업이 유통업체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택배비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5,0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택배비를 2,500원까지 낮춘 거야. 그래놓고 이 택배회사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지입차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다 택배 자기 사장님이었던 사람들을 고용을 해. 그래서 반값 받고 일을 하게 한 거야. 할 말이 참 많은가 봐. 꺼져. 예. 이게 뭔 말인지 알았지? 에?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거는 박근혜가 공약으로 왜 세웠냐? 문재인의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어. 경제민주화.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그거를 문재인이 공약으로 내세웠잖아.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가지고 경제민주화하는 대통령을 찍겠다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박근혜가 어떻게 했어? 제1 공약 경제민주화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약속을 지키는 여자, 준비된 여성 대통령, 약속을 지킵니다. 경제민주화 박근혜가 하면 합니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됐어. 근데 오늘 국정과제 5대 과제 발표했는데 경제민주화는 쓱 사라졌어.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인 게 경제성장이다. 그 얘기는 뭐냐?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나 재벌들 중심으로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부스러기, 낙수효과라 그래 어려운 말로.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얻어먹는 게 많아진다. 이게 경제성장 이론이야. 지난 15년 동안 재벌들은요. 전 세계의 순위권에 들 만큼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지난 15년 동안 더 가난해졌어요. 수입 대비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적자야. 생계비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시대가 계속 되어온 거야. 그런데 박근혜가 경제민주화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돼놓고 내나 재벌들 부자 만들어주겠다라고 정책을 바꾼 거야.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런 거에 국민들이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노를 국민들이 하면 박근혜가 골치가 아프겠지? 그지?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웬 목사야. 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박근혜가 누구랑 동거를 했네, 애를 낳았네 이런 개소리를 씹으려 대는 거야. 그러면 그 개소리를 씹으려 대면 그 개소리를 퍼나르는 애들이 있어. 그 퍼나르는 애들이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걔네들이야.
아까 그 목사님이 궁금하다 그랬죠? 한번 그 목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집중해, 집중. 아, 요거는 좀 적당하지 않겠다. 조웅 목사 3번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됐다. 폭로 근거라는 자신의 책 이미